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16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면서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7%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대부분 지역이 1을 넘었습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체 검사에 나서고 관련 확진자를 분리 치료하는 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등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인사위원회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열기로 했습니다. 정식 취임도 하기 전인 만큼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어려워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여행 재고에서 여행 금지로 올렸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 따른 조치인데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거센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대해 유럽연합이 영내 비행을 금지하는 등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16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인데 다만 가정의 달을 맞아 개별 접촉 감염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0시 기준으로 현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16명입니다. 사흘째 500명대이고 전날보다 22명 줄었는데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 영향이 보통 화요일 발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면서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7%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경남권을 뺀 전국이 1을 넘었습니다. 지수가 1보다 크면 확산세를 뜻하는데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를 넘어선 충청과 경북권은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각각 23%와 68%씩 증가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확진자가 집중됐던 그동안 양상과는 달리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40%를 넘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81명,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감염은 서울이 137명, 경기 132명, 인천 11명으로 수도권 환자가 280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21명, 강원과 충남이 각각 20명, 그리고 제주가 17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명이 추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늘어 160명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도 나왔는데요.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7만여 명입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38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5%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10만여 명으로 누적 18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수도권 감염이 국내 신규 감염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 규모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79명으로 늘었는데요.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울산 확진자를 매개로 감염이 시작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구시는 시약을 확보해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를 다른 코로나19 환자와 분리 치료해 병원 안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PC방, 오락실, 동전 노래 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종들은 내일부터 5일 동안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30대 후반의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대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와 접촉한 40대 남성이 확진되면서 지난 21일 이후 나흘간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는 유흥업소를 통한 연쇄 감염 우려가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해병대 병사 3명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댄스학원과 콜라텍 등에서 감염이 들고 있는 울산에서는 감염병 취약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수도권의 감염이 국내 신규 감염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느슨해진 방역의식 탓에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100만 회분이 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전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정부는 556만 회분을 차례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양동은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접종센터에서도 접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조금 한산해 보이는데 오전에 많이들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75세 이상 어르신 900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위한 발길이 몰린 탓에 지금은 접종 장소가 다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오전 10시쯤 새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는데요. 백신 추가 공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 담당자들도 접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6만 8천 회분, 모두 53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로 이동해 보관된 뒤 전국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 등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출하된 백신을 포함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556만 5천 회분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백신이 잇따라 추가 공급되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백신 접종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모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재개됩니다. 다만 빠르게 늘지 않는 접종률은 걱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386만 4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약 910만 명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접종해야 달성 가능한 건데요. 지난 23일에는 신규 1차 접종자가 217명에 불과해 접종이 거의 멈춘 상태였고 어제는 7만 1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은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 3당이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인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부 기자, 조금 전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당 의원 모두가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3당은 오전 10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명칭은 행복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번 조사 요구 범위는 세종시 이전기간 종사자 가운데 특별공급제도 수혜자의 실거주 여부는 물론 시세 차익과 분양대금 출처 등 사안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동시로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야당이 요구서는 냈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LH 투기 의혹 당시 정부가 수사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 수사 등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먼저 자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부터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를 점하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비전 발표회가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발표회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23명이 각자 6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8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당 쇄신과 대선 승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당대표의 경우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8명 가운데 3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일부 후보의 경우 결국 오늘이 사실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모두 간절하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특히 세대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경륜의 중진 의원들과 쇄신의 신진 후보들 사이의 기싸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연단에선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경륜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신진 그룹과 설전을 벌여왔던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젊은 후보들의 패기와 아이디어를 다 담아내겠다며 포용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진 후보들은 당의 쇄신과 자강을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당이 앞으로의 선거를 이기려면 젊은 세대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춰졌던 과거의 모습을 모두 벗어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의 김웅 후보는 누구보다 빨리 중도로 뛰쳐나가서 국민의 삶을 해결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김은혜 후보는 누구보다 자신이 개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자신이 당선돼야 당내 주자와 외부 주자들이 함께하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비중이 50%로 본 경선 때보다 높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당대표 후보들의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서가 돌아오는데요. 이어진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날짜를 확정해서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모레 인사위를 여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인데 그 바로 다음 날 인사위가 열린다고요? 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모레인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일정을 인사위원들에게 모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니 총장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바로 이튿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 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되었습니다. 큰 틀에서의 대략적인 인사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사위 전부터 논의하고 인사위를 거쳐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안에는 인사가 단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위 일정이 미리 잡힌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인사위원들에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왔듯 또 이번 법무부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검찰 인사는 큰 폭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런 만큼 장관과 총장의 협의가 중요한 건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미리 잡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실제 이번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 대검과는 아무런 조율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두고 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도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미리 인사안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가 김 후보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총장 취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사위 직후 인사를 내진 않고 원칙과 기준만 세워둔 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만취 상태로 도로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A씨를 불러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의 인근 CCTV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크레인과 충돌한 직후 큰 불길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1살 양모 씨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북 구간에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각 가정이 빌린 돈의 총합이 올 1분기 말 기준 1,765조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37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1,7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1분기 가계 빚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37조 6천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전분기 45조 5천억 원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 11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 신용이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합니다. 1분기의 가계 신용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5%로 2019년 4분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 대출이 1,666조 원에 판매 신용이 99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중 증가 규모가 34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45조 8천억 원에 비해 줄었으나 전년 동기 17조 3천억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판매 신용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해 전분기보다 3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판매 신용의 경우 지난해 1분기 6조 1천억 원, 4분기 2천억 원이 각각 줄었다가 이번 1분기에 3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행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내신 검토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 사태 속 호황을 누리면서도 늘어난 소득을 고의적으로 숨긴 탈세 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0여 개 골프장 등이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오인석 기자, 국세청 발표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포착된 신종 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오히려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 활동 위주의 여가 생활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 취미 관련 분야 탈세 혐의자 35명과 비대면 건강 분야 탈세 혐의자 32명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수도권과 중부권 등 전국 10여 개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한 골프장은 코로나19로 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용객이 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 이용료를 크게 올려 수익 금액을 극대화한 뒤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 골프 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해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고가 외제 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매출 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 오프라인 판매로 호황을 누리며 법인 자금을 유출해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 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을 감추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치과 병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신종 호황 탈세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 조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택 연금 중인 수치 고문은 철저한 정보 통제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또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한 사진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된 뒤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수치 고문은 수출입법 위반과 선동,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 앞서 30분간 수치 고문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는 좋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이 자신이 어디에 연금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철저한 정보 통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Then it also is that she also didn't know where she was kept.
심지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군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만큼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가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One thing she said is that the party, her party, grows out of the people, and wherever the people is, there must be, and there is necessarily be the party. 수치 고문의 강력한 저항 의지만큼이나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 측에서 연방제 구상을 밝히는 등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얀마 주민들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의 반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군의 저항도 점차 대범해지면서 군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조금만 더 어제 이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가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크게 3가지라고 봐요. 예. 첫 번째는 결국 한미 동맹의 복원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소원한 관계에 있었었는데 중국 쪽으로 치우쳤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측으로 좀 더 한편 가까워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동맹 복원, 특히 안보 동맹, 경제 동맹, 백신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동맹의 키워드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백신에 네. 대한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을 큰 성과라고 좀 보고요. 이거는 뭐 이제 현 정부가 원하는 건데 결국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미국과 결은 좀 다른데 여하튼 그 3가지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좀 커다란 성과라고 보는데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큰 성과를 가져온 이면에는 정부의 외교 노력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과 성과가 같이,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것이 한미동맹의 복원, 네. 이 부분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정부의 성과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히 이 안보동맹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요, 경제동맹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앞으로 북미 간에 새로운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서 독자성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뭔가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면 북미 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굉장히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해서 백신 지원하는 그거는 이제 단순히 백신 지원 플러스 한미 간의 확실한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우리가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당장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모더나가 3, 4분기부터 수억 회분을 한국에서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사일 주권을 41년 만에 다시 찾았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전 시장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으로 진출하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4대 기업들이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도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고
미국 시장에 상당 부분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미국에 우리 공장을 세우면은 거기에 장비는 90%가 국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자료 같은 경우도 한 제재 같은 경우는 50%. 그래서 윈윈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기업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분의 평가 듣고 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어떨까요?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5월 21일 5.21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 스와프를 기대한 민심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정부의 무능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황당한 소리만 해대는 정부 여당의 대처에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양질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 내빈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럴 때 최고 기술이 있는 곳, 그다음에 큰 시장이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다음에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국격이 뿜뿜 상상 이상의 성과다. 여당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고 야당의 평가는 반면에 좀 박한 걸 듣고 오셨는데 특히 44조 원 기업 투자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빈수레와 맞바꾼 이런 기대 이하의 성적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거는 퍼주기가 아니라 시장을 선점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지난 시절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같은 진보 정권이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상회담만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성과를 기대했었던 거. 근데 제가 두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부에 대해서. 그럼 왜 트럼프 정부 때는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4년 동안 트럼프가 물론 일방적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중 정책 속에서 이 당시에 트럼프 정부와 마찰이 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삐걱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 3자가 갖고 있는 동맹에 대한 복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시그널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쿼드라든지 대만 해협이라든지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 공감대 속에서 이 좋은 한미 정상의 성과가 났다고 보고요. 44조 원 투자와 관련돼서는 저는 청와대의 말이 맞다고 봐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스와프 바로 안 됐지만 결국은 우리는 생산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술과 생산 능력이 이제 결합이 되면 저는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정 국가에다가 지나치게만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특히 백신 부분 관련해서 당장의 성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면 이제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백신도 부족한데 국민을 더 당황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백신 수급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제1야당의 태도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신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집단 면역 목표 달성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코로나 방역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더 빨리 달성하겠다. 그리고 6월 말까지는 1,300만 명까지 접종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면은 이제 접종 인원이요 379만 명, 전체 인구의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예약 접종률을 사전 예약률을 보니까 60에서 74세까지 5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백신 사전 예약률을 높여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만이 집단 면역 시기를 당초보다 더 앞당기든지 당초 목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역할이 무조건 이제 반대만 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국난의 위기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국민을 돌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인센티브 제도, 좀 더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여야가 발굴을 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상회담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여기에 이제 점수를 주시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 그런데 중국이 민감해하는 그 대만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사드 때처럼 또 경제 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었는데요. 중국의 공식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정 간섭 용납하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미일 정상회담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적 수사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때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보였던 반응이 조금 온도 차이는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교 관계에서 우리는 아직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외교적이 아주 ABC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10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저는 강화라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의 저는 복원이라고 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물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과거처럼 뭐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 왜냐? 그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동맹 복원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중국이 가기도 어려울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정부만이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또는 여러 외교 정책을 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실은 얘기를 했지만 탈원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같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과 같이 원전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과연 탈원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또 문제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우리가 좀 굴종적이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추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립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텐데 자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기현 대행도 참석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했을 때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을 갖자고 했지만은 사진 촬영용 회동은 싫다라고 네. 만남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하다가 결국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죠. 청와대 여야 대표들 회동에 찬성하고 참석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결적 정치로 가고 만남 자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만나긴 하지만은 1년 3개월 만에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문제 제기를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들이 스스로 좀 자주 만나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시겠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공식으로 발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를 이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지만은 이것 외에도 수시로 좀 여야 지도부들 대통령이 만나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일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여야 당대표 대통령 한 번에 모이는 자리가 모처럼 만에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건의가 오갈 텐데요. 자, 내일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가장 큰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된 거와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결국은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1년 3개월 만에 회동했다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협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만나야지.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니까 야당이 결국은 저항하고 분노하고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80%는 여당이 책임이고 20%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오자회동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과 저는 개별 회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회동.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방미 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말 남은 10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다음에 우리 이제 김기현 뭐 지금 대표 뭐 6월 11일 날 어차피 야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백신, 안보 문제 등등 뭐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치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협치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협치 복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지금 사실 말뿐이고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안 된 이유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죠. 협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협치가 안 된 거예요. 자꾸만 그거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야당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책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헛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철희 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일 아마 저희 뉴스 시간쯤에 오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요. 관련 속보가 내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관련 속보들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바로 신구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표심을 얻기 위한 총공세 속에 때 아닌 차종 설전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저는 과거의 영광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쾌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차량이 지금 등장하는 걸 보고 오셨습니다. 이 시작은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한 방송에서 당대표는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을 좁은 골목길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전기차에서 지금 KTX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네. 그런 양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는 뭐 등산 논쟁, 에베레스트산, 803, 수락산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무 가지고 또 신경전 벌였어요. 묘목론이냐 거목이냐. 예.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량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로 내가 책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신구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이 사실상 네. 괴멸하고 또 국민의힘 세력도 사실상 괴멸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구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화물차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과 경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뭐 KTX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김은혜 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뭐 카니발 또는 뭐 전기차를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경선 과정에서 판도 변화는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 이준석 돌풍이 그대로 이어질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신진 세력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흥행몰이는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우리 정치에서는 3A 영어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첫 번째 A라는 게 어텐션, 관심. 두 번째는 매력 단계, 어트랙션.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펙션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단계로 가는데 일단 관심의 창이 열려야지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전기차든 뭐 화물차든 하여튼 어텐션을 끌었다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자꾸만 이걸로 신구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저는 이준석 지금 후보한테도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무슨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2012년에 박근혜 키즈로 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승민 키즈라고 수없이 당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 대결 구도라는 것보다 또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되겠다라고 저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자신이 물론 득표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차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코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가하게 지금 자동차 논란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힘이 국민 속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젠다 세팅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보들이 물론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5분이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방향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뭔가 튀는 것이 마치 굉장히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는 그게 바로 구태 정치예요. 예. 뭔가 말을 통해서 새로움을 주려고 하지를 말고 콘텐츠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야, 저 정책이 펼쳐지면은 나에게도 참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빨리 방향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예. 그 어텐션이 어트랙션, 매력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국민의 힘이 고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예비 후보들이 깊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듣고 이게 이제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고 조화입니다. 승부 조화로 가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신진 세력들뿐만 아니라 중진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을 유발하는 발언들이 튀는 발언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 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여론 흐름상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기현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 의견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근데 나이 차이가 죄송합니다. 25살. 제가 조사해보니까 25살.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당 대표 뽑는 선거를 주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드리기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호불호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그런 아니라는 문제는 말씀을 아니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당 대표가 하는 역할은 자동차 같으면 저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색상을 만들어서 상품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까. 네. 그래서 이게 고객들을 많이 모셔올까 이런 역할이라고 보고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당심과 민심이 대개 조금씩은 차이가 몇 %는 날 수 있는데 큰 추세선에서는 비교적 정비례를 한다. 제 경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그게 큰 괴리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죠.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꼭 물론 나이로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그 영국에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짜리 그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서 아마 영국의 젊은 당대표가 나왔었는데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얘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들으면 좀 섭섭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치에는 오래 있어서 익숙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데 영선의 중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85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하니까 37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나이 차를 보면 22살.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호흡을 맞춰야 될 김기현 그 원내대표하고는 25살 차이더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조금 전에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이 부분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정서도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고 변화와 또는 쇄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구시대 이른바 뭐 꼰대 정당이라든지 수구 골통의 보수 정당으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권 도전 주자들 보면은 5명 안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웅, 김은혜 이 두 사람 총 3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기반
그리고 또 계파 기반이 없으면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젊은 데다가 목소리도 상당히 과거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성 징병제라든지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시 이제 중도 그리고 또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역시 이제 본인이 방송에서 쌓은 인지도도 상당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준석이 주장하는 정치 그리고 비전, 정책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지금의 바람이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오전에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주요 주자들 발언 다 나왔는데 혹시 눈에 띄는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까? 뭐 항상 패기와 열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마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면은 현재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돼 있는 거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좀 높게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2대2 아주 집중적 토론을 하자든지 또 누구는 뭐 이거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식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국은 70%의 당원들 중에서도 특히 영남 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남 당원들의 보통 투표율이 한 70% 정도 되고 비영남 당원들의 투표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투표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특히 영남 당원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견 발표가 아니라 누가 결국은 당을 끝까지 지켰느냐. 지금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거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누가 결국은 관리를 잘해서 합당이라든지 외부 인사 영입을 할 때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세 번째 숨어 있는 편인데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공천과 관련돼서 누가 가장 전형적인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자기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번에는 뭐 컷오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5명이 아주 집중적으로 뭐 권역을 4번 돌고 또 합동 토론회도 2번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정제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을지 없을지 네. 정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이제 5명으로 컷오프가 일단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심과 민심이 과연 따로 갈 것인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게 지금의 이런 돌풍 추세를 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3가지를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과연 누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적임자라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 외연까지 확장을 해서 대권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 등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해 올 것인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가서 보면은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초선이라든지 신진들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5명 컷오프하고 본선으로 가면은 민심 대 당심이 3대7 그렇죠? 네. 예. 당심이 민심에 가까울지 거리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종호 교수님 말씀으로는 당심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결과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이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유령청사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야3당이 지금 세종시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령 신청사를 짓고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의 차익을 거두었던 관평원 부정사태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다 합니다. 총체적인 기강회의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 지금 유령청사를 지어놓고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서 차익을 얻었다. 네. 이게 이제 관평원 특공 의혹인데 이게 제2의 LH 사태를 불릴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심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오늘 야3당이 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아침에. 네네. 예.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뭐 제출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결코 국정조사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그냥 덮어놓고 가기에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라든지 아니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상 회복시켜야지만이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질 끌고 그리고 더 은폐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내일 아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야당이 이 문제를 아주 돌발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야3당이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근데 예. 하나 우리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미국 의회는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어떠한 민감한 현안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요.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 청문회를 열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이것도 빨리 바꿔서 조사를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갖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예.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사활을 건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제2, 제3의 이러한 특공이라는 이름도 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변화하는 그런 아주 단호한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야당이 요구서를 내긴 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에서 지금 나온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게 제2의 LH 사태로 말씀하신 대로 비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게 특별 공급 분양 제도를 악용을 해서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 171억 원이나 혈세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유령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또 관평원 직원들이 49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악용해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억 원이나 이익을 받는데 실제 거주자는 4명 중에 1명만 거주를 하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해수청도 지금 연루가 되고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체제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야권에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을 하고 또 사실상 소급 적용해서 회수하기를 어렵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부당하게 이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그 건물을 아파트를 회수할 수 있다라든지 또 공무원윤리법에 의해서 징계 또는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중에서 특별공급 수혜자 네. 전반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 차익 그리고 분양대금 이런 출처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당에서 아직까지는 경찰 조사 지켜보자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투기 의혹,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사이에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 이런 뭐 소식도 들리고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보선 이후에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종부세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특히 특위위원장은 이제 김진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경제관료 출신이면서 5선의 관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저는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야당이 치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종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집값에 대한 안정이고 규제를 어떻게든 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재산세가 늘어나면은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 안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큰 패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 부분 속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김진표 위원장이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질질 끌면 끌수록 모든 화살은 집권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필 때는 이걸 시간을 만시지탄의 리더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주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집권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이 기준 상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당내에서 많고요. 반면에 완화해야 된다 하면서 법안 발의한 의원도 있고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의원도 있습니다. 그 의견도 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것부터 해서 아예 대상자를 상위 2%로 하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볼 대표, 때는 결단은 뭐 내릴 수밖에 없죠. 지금 내부 진통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고민해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안이 올라왔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아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을 이제 없애는 그런 방안, 그리고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 이미 발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자를 2%로 상위 정하는 방안, 그리고 1주택 장기 거주자라든지 또 고령자라든지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2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현금이 있을 때 받도록 해주는 이 네 가지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친문 핵심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지역구가 어느 지역구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급등한 마용성 지역구의 의원들은 종부세를 좀 완화해 주자. 라는가 하면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종부세도 완화해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 과정이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어쨌든 여당 내 이견이 좀 정리가 돼야 정부하고도 또 정부 정책하고도 조율이 될 테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제대 교수 그리고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516명 늘어 누적 13만 6,9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은 481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1,292명이 받아서 1차 누적 접종자는 386만 4,784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10만 1,877명 추가되면서 누적 185만 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며 매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해수욕장이나 국가정원과 같은 관광지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웁니다. 마스크를 씌운 영무원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무원분이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셨는데 할아버지 분이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쌍욕을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울산의 명물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형 현수막에 음주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여러 명이 다닥다닥부터 방역 수칙을 대놓고 어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방에 간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길래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구나 또 불법 영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각심이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선 자원봉사단체의 연수와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PC방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죠. 대표적인 게 PC방 이용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요. 권고 사항이라서 잘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노래방. 영업을 앞두고 문 손잡이를 소독하고 내부 환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추가된 방역 수칙에 따라 소독과 환기,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명부에 수기로 출입자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 명부나 간편 전화를 이용해 명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업주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연은 합분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앞뒤 문을 열어서 비상구 문을 열어서 환기를 깨끗이 시키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한 방역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하루 3차례 이상 실내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하고 흡연실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체류 시간도 2시간 이내로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객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버리면 게임에 대한 흐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자리를 띄운다든지 음식물 제한을 섭취한다든지 좀 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들은 일단 권고에 불과해 지키는 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지키더라도 매출에 영향을 줄까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일단 매출의 타격이 제일 크고 자칫하면 단골 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저희가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같이 지키지 않은 이상 이제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강화된 지침에는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이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두 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는 10건, 이에 따른 확진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스크가 기본,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거에 맞춰서 환기를 하면 설령 공기 중에 오염이 발생을 했더라도 밀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방역당국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업소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요즘 편의점에 과일 꾸러미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이 점포에서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인데 이 크기와 구성에 따라서 비싼 건 77,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이를 겨냥한 과일 세트까지 등장한 겁니다. 네, 지난 20일 제로페이로 10만 원의 모바일 포인트가 지급됐습니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모든 초중 고교생,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은 제외하고 56만여 명 정도인데요. 이 예산 5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기본 할인이 10%입니다. 편의점에서 만약에 포인트로 10,000원을 결제하면 실제 9,000원만 차감된다는 건데요. 방학 전인 7월 1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그리고 탄력적 희망급식, 그리고 꿈나무 카드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네, 문제는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편의점 음식 상당수가 열량이나 염도가 높다는 걱정에 따른 건데요. 컵라면과 탄산음료, 소시지 같은 품목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흰 우유는 되는데 이 바나나 우유나 초코우유는 안 되고 또 김밥은 되지만 삼각김밥은 구매 불가능입니다. 주스도 과일이나 야채즙 함량에 따라서 구매 가능 여부가 갈리고 이 과일은 생과일만 살 수 있습니다. 컵에 든 망고처럼 가공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기준도 있는데요. 이 떠먹는 요거트는 되고 또 마시는 요거트는 제외됐습니다. 네, 도시락의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 나트륨 1067mg, 또 열량은 990kcal 이하여야 되고 단백질은 11.7g 이상만 바우처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탁상 행정이라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집니다. 이 점주도 항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골랐다가 또 다시 가져다 놓기를 반복한다는 건데요. 점주 역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품목의 일부 사재기 현상으로 오후쯤 되면 관련 상품이 다 떨어져서 고객 불만은 불만대로 나오고 그렇다고 많이 들여놓자니 짧은 유통기한에 혹시라도 안 팔릴 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건강식을 사게 할 거면 왜 편의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택지가 넓고 이 제로페이도 되는 동네 마트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사용처를 편의점 외에 선한 영향력 가게나 일반 식당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만 밝힌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 때문입니까? 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건데요. 여기에는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원론적인 선언 같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 행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문구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영내 협력체인 쿼드에 대해서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는데요. 모두 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라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중국이 어제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네, 중국이 어제 내놓은 반응이 이제 첫 공식 반응이었는데요. 타이완을 언급한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오리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 타이완 문제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주권과 영토와 관련된 사안으로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관련 국가들은 타이완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이미 각국이 국제법 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이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도움이 돼야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다른 나라를 겨냥한 쿼드나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이런 행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이번 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인데 거론됐고 중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왔다며 쿼드와 인도 태평양 문제도 얘기하는 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와 관련해서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측 입장은 외교부 발표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반응이 지난달 미일 정상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을 때보다 누그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센카쿠 열도와 신장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자 중국은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때보다 반발 수위가 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중외교의 부담감은 가중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재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에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 대화의
북미 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또 평화를 향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모종의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새 대북 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제시했고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은 아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선명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제5차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방미 성과를 보고받은 뒤 백신과 경제, 안보별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안보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국회가 후속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쿠데타 이후 어제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수치 고문의 상태와 현재 미얀마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여진 기자. 네, 이여진입니다. 네, 수치 고문이 거의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난 2월 1일 구금된 수치 고문은 쿠데타 113일째인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은 화상으로만 심리에 참석해 바깥으로 나온 건 처음이고 변호인과 직접 만난 것도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군이 운영하는 MRTV가 영상 대신에 사진만 딱 2장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법정 전반적인 사진이고 하나는 수치 고문이 윈민 대통령과 묘아웅 네피도 시장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은 사진 구도상 제일 멀리서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린 큼직한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어서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공판에 앞서 30분간 수치 고문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고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ung San Suu Kyi, in her physical appearance, she seems fit and alert and smart as always. Aung San Suu Kyi is always confident in herself, and she is confident in her cause and confident in the people. 네, 다소 놀라웠던 게 수치 고문이 현재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수치 고문은 자신이 도착한 법정이 어디인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구금된 장소도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철저히 정보가 통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수치 고문이 먹고 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Aung San Suu Kyi said, ask where this place is, and we told her that it is in the Nepido Council compound, but the number of the place we don't know. Then Aung San Suu Kyi that she also didn't know where she was kept. 네, 하지만 수치 고문은 군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만큼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가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를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LD는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한 존재할 거라며 자신이 국민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he cared for the people, and one thing she said is that the party, her party, grows out of the people, and wherever the people is, there must be, and there is necessarily be the party. The party may exist wherever the people is. 네, 수치 고문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공판이 진행된 네피도의 특별법정 인근에는 경찰 트럭이 길목을 막아서면서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네피도 시장의 변호인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했다며 법정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수치고문은 자신의 변호인단과 재판장 옆에 마련된 방에서 30분간 따로 만났는데요. 이때 군부 측에서 배석하진 않았지만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수치고문은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어긴 혐의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수치나 변호인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이 6월 7일에 열린다고만 하고 일어났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마침 지난달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군의 수장 미나옹 힐랑 최고사령관이 참여해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에도 유혈 진압은 계속됐습니다. 어제까지 미얀마에서 군경에 숨진 민간인은 824명으로 정상회의 당일까지 사망자 748명에 비하면 76명이 한 달간 추가로 숨진 셈입니다. 군에 체포된 사람은 5,408명입니다. 군부는 미얀마 상황이 안정되면 아세안의 권고를 고려하겠다며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방위군의 저항도 점차 대범해지면서 군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자면서 사제 총과 폭탄을 든 시민군은 경찰서를 불태우고 군경을 수십 명씩 사살하는 등 무장 저항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주민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거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척하며 다가가서 시민군이 방심한 사이에 총을 쏘고 민간인 복장으로 탈출한 주민인 것처럼 시민군에 다가간 뒤에 총을 난사하는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어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야권 인사를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나라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켰기 때문인데요. 벨라루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유럽연합 영내 비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벨라루스 외국 여객기 강제 착륙을 항공기 납치로 규정하고 벨라루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EU 영내 비행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And the Council will adopt measures to ban overflights of the EU airspace and deny access to EU airports to Belarus airplanes. 항공기 납치에 관여한 벨라루스 고위 관리와 정권의 자금을 대고 있는 벨라루스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제 규약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제재 결정을 환영하고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의 친정부 텔레그램 채널이 강제 착륙 후 구금된 야권 인사 프라타세비치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촬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Также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и даю признательные показания по факту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совых беспорядков в городе Минске. 27년째 집권하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그리스를 출발해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아일랜드 민항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수도인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벨라루스 측은 이 여객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접수돼 비상 착륙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착륙 직후 폴란드에서 망명 중인 프라타세비치 일행을 기내에서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체포된 프라타세비치는 반정부 시위 조직 텔레그램 채널인 넥스트의 운영자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에 왕십리역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역을 늘릴 때마다 급행철도라는 취지와는 다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5km를 연결할 예정인 GTX-C 노선.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개통 뒤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연결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계획된 역은 모두 10개로 경기도 동북부에서 시작해 서울에선 도봉구 창동부터 강남을 직선으로 잇게 됩니다. 이어 정부 과천청사를 거쳐 수원까지 승객을 태워 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모두 3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신청했는데 3곳 모두 왕십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몇 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추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사가 계획에 넣은 왕십리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노선 주변에서 역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 왕십리역을 더하는 게 또 다른 역을 추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역이 늘어날수록 열차 속도는 느려지는 만큼 급행철도라는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기술평가 같은 세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시즌 개막 뒤 4월까지 다소 부진했던 키움의 키맨 이정후가 5월 들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꼴찌였던 팀 순위는 어느새 4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삼성전 이정후의 빨랫줄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습니다. 시즌 1호 홈런. 동료들의 짓궂은 침묵 세리머니 속에 덕아웃에서 지켜둔 오른손. 찢어진 장갑이 전국의 전파를 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정후의 헛슬 플레이는 5월 개인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할 때이던 타율이 5할에 육박하는 등 타율과 OPS 모두 월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데뷔 시즌부터 항상 5월 성적이 4월에 비해 월등했습니다. 코로나19로 5월에야 지각 개막한 지난해도 5월 타율은 3할 8푼을 넘겼습니다. 팀의 키맨답게 이정후의 활약은 그대로 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꼴찌였고 최근 7연패를 당하며 4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팀은 어느새 7연승을 달리면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정후의 타격 능력이 의심받을 때도 홍원기 감독은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칠 때 빨리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또 일단 타석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는데 결과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5월의 사나이 바람의 손자가 타격감을 찾은 키움이 가을 야구를 향한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황사비는 대부분 그치고 서울에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가 현재 서울 기온이 17도에 머물면서 다소 서늘한데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북 그리고 영남과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영동 지역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20도, 대전 21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4도, 부산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남부 난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